여러분은 예상하셨습니까? 국힘 장동혁 체제 출범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정치평론가 장동혁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오늘 고소의 전략 장성철 소장과 함께 앞으로 국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숨은 얘기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하수예요, 하수. 못 맞췄어요. 지금 이제 고소의 전략에서 보수의 전략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이틀명을 바꿔서 가는데 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저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될지도 몰랐고, 당대표 되고 나서 전 스스로 되게 좌절감을 느꼈고요. 예. 황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저도 꾸지람을 아주 유명 인사로부터 들었는데요. 너가 대구 경북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힘 당대표가 김문수가 된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지금 어떻게 책임질래. 그래요? 당신 하는 말 듣고 나도 다른 데 가서 결국 장동혁 안 된다고 했는데 장동혁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경태, 안철수 표가 기본적으로 극우 성향을 띠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들을 등에 업은 장동혁에게는 안 갈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본격 참전했잖아요. 차악을 선택해 달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김문수 찍어 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다음 조경태, 안철수 이 1차 때 이 두 표를 합치면 10만 표예요. 여기에 반만 5만 표만 가도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여유 있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 자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김문수를 돕는다는 것 때문에 역결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분석이 솔직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역결집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거 한동훈은 아니지. 한동훈을 어떻게 공천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졌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이 조경태, 안철수 표가 10만 표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투표율이 좀 지난번 1차보다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투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졌다.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 투표일 하루 이틀 전, 쉽게 네. 얘기하면은 이제 26일 결선 네.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장성철 소장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경북에 이제 있는 초선 의원인데 네. 친윤 조직의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예전 같지가 않다. 친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오더가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친윤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예전처럼 확실하게 활동력이 높지 않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엔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랬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참모가 네. 실제로 이제 막판에는 도저히 이제 이길 수 없다. 이기가 역부족이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결국 이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예. 왜 또 확신을 했냐면 저런 이제 전당대회가 벌어지면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보좌진도 있고요. 생업은 다른 거 있지만 이렇게 각 캠프에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10분 정도를 제가 다 전화해서 체크를 다 했어요. 네. 여기에 처음에 친윤인 분도 있고 장동혁 후보 측도 있고 김문수 후보 측도 있고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10명이면 10명이 다 김문수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쪽 캠프에서도 그러고 정치의 고관여자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오늘 장성철 소장이 최초 공개해 주십시오. 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길래 장동혁 후보 당선이라는 이변이 일어났느냐. 이건 이제 설명해내야 합니다. 추측이에요, 이건. 예. 이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체크가 안 되는 당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막 특검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고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당원 명부를 좀 확인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통일교나 신천지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 상당수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가 이번에 좀 조직적으로 친윤 그룹에서 밀고 있는 장동혁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흔적은 나오지만 증거는 부족하다.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원인데 뭐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럼요. 뭐 어떤 종교인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국힘 내부에서 움직임이 일정한 표,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조경태 후보 쪽에서 표가 한 10만 표 정도, 네. 한동훈 또 전 대표 쪽의 표까지 합치면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건데 네. 이걸 이제 뛰어넘는 수준으로 네. 이제 갔다는 것은 조직표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이제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한다면 죽기 살기로 생존을 위해서 특정 종교 집단이 이번 국힘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오다를 내렸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추측하고 거의 뭐 확신을 해요. 안 그러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도저히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석이 좀 안 되고요. 또한 당의 주도권과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전환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네. 고성국, 뭐 성창경 뭐 이런 분들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장동혁 후보를 세일즈했고 투표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 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뉴미디어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뉴미디어의 승리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일정 지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국힘 내부의 그런 데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개가 결합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2, 3% 나왔다가 한 53% 정도 막 쫙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때는 친윤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들려고. 근데 이번엔 그런 흔적이 없는데 당선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체크하지 못한 당원의 그룹이 있는 거 아니냐. 국힘에 지금 투표하는 권리 당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70만 명 정도. 70만 명이고 이번에 이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했던 사람이 45만 명? 45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면 죄송해요. 45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정도. 40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면 그 중에서 5만 표, 10만 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럼 두 배예요, 두 배. 저쪽 갈 표가 내 쪽으로 오면 그건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로는 6대 4였는데 어떻게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2만 표 차이가 났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냥 근소한 차이로 역전이 돼버렸느냐. 2,400표 차이잖아요. 네. 1,200표만 가져오면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2,330 몇 표인가요? 뭐 이렇거든요. 1,200표만 가져오면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당내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예. 생각보다 좀 과대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경태, 안철수 이분들은 이거는 반탄파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탄핵에 반대하는 예. 탄핵에 찬성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는 예.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력하게 윤석열 다시 지키자, 윤 어게인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장동혁을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영향을 받아야죠, 네. 이분들은. 그런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오더가 당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 상당수가 아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떠냐? 이제 신예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장면 보여드릴게요. 정정식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 사무총장에게 선배님 좀 사무총장 계속 해주세요. 싫어, 안 해. 이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해. 손 털고 나갔어요. 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당대표로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1.5선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장동혁을 밀긴 했지만 진짜로 될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선이고 정치 경력이 예전에 뭐 사무총장하고 한동훈이 밀어가지고 최고위원하고 그랬는데 내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인정해야 돼?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정경집 사무총장이 지금 재선입니까? 삼선이 삼선이고 이제 나이도 좀 많고 많죠. 또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네. 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이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기보다 함께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일단 해서 사무총장 이제 안 하는 거고 네.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직자들은 분위기는 어때요? 사무처 당직자요? 예, 뭐 사무처 당직자 있을 거면 중앙당에 아니 뭐 그런 사무처에 있는 계신 분들도 이제 좀 황당해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장동혁 미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본인 또 당 대표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상당히 좀 의외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진짜 됐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당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호개인당 만든다고 했잖아요. 전한길 선생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의 사무처는 정치에 상당히 전문가분들이에요. 과연 이런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 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들어보니 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당 대표를 인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질문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막 예를 들면 이제 나경원, 주호영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당 대표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쉽게 당 대표가 된다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의 정치력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유튜버들이 그냥 쫙 끌어올렸고 특정 종교 집단 특정 세력이 끌어올렸고 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그만큼 포션이 커져 있다는 거죠. 특정 정치 세력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이 캐스팅 보트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제 상황이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면 대략 한 45% 정도가 투표를 해요. 네. 근데 그들이 만약 10만 명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 투표를 할 거예요. 오도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면 미치는 영향력이 그냥 일반 당원의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집단이 존재했다라는 전제에 이 집단은 장동혁을 대표로 만들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이익이 온다고 보니까 그렇게 오더를 그런데 실제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럼 이들이 이제 특정 종교 집단이 아예 국힘에 들어갔으니까 야 이거 손 못 대겠다.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아유 무서워. 이들이 집단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양해가 될 만한 게 되겠냐고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통일교나 신천지에 연결이 되는 친윤 핵심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오도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동원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요. 권성동 의원이 막 한학자 총재도 만나고 통일교로부터 막 돈을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이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많이 좀 노력도 했고 힘을 썼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통일교 본부장은 이번에 우리 15,000명 당원 가입했고요. 우리 교인 중에 25,000명 가입을 했어요. 막 이런 문자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그러면 구속을 막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이거 당원들 동원해서 나 좀 막아줘. 그럼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막 이제 권성동 야당 탄압하지 말아라, 지키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이 오염되고 변질될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럼 장동혁한테 엄청나게 또 쏘아붙일 거 아니에요. 와, 이 주제 이제 일정하게 끝내고 더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이 난 김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당직자 활동하고 대선 준비할 때 엄청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장성철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과 함께 일했던 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통일교더라 신천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하고 예전에 대화할 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통일교 또는 신천지 쪽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실력 행사를 했다라고 봤을 때 이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와 정당과 종교 단체, 종교 집단, 특정 종교가 개입을 했다. 그럼 이 국힘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니면 신앙의 영역에서 신념의 뭔가 이런 의지로서
이런 행동을 감행한다. 어떤 심리일까요? 그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쳤을 때. 흔적이 나와 있죠.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원 가입시키면서 비례대표를 좀 원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정계에 우리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지를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배지 만들어서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비시켜서 제도적으로 통일교를 보호받게 하는 것. 그것이 좀 목적이 아니었느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현실적으로 정치권에 투영시키거나 이익을 얻게 만드는 법적 제도적인 그러한 것도 교두보를 확보한다. 야, 그럼 비례대표 원했다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대중경선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사실이라면. 가버리면 그게 사실. 근데 실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장동혁 일단 영수회담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받겠죠. 아, 봤습니까? 왜냐면은 장동혁이요 계속 이런 얘기하고 다녔대요. 나의 꿈은 대통령이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본인 스케줄은 내가 지역구에서 한 3선 정도 하고 2035년에 나는 대통령에 출마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날짜까지 이렇게 지정할 만큼 본인이 구체적으로 2035년에 대한 플랜이 있었나요? 3선까지 3선까지 하면 3선하고 지금 이제 1.5선이고 네. 2선으로 보면 네. 4선까지 하는 네. 셈이네요. 3, 4선 하고 나서 난 이제 대통령이 출마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대요? 수시로 했대요. 뭐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동훈이 먼저 하고 그 뒤에 자기가 하거나 뭐 이런 계획으로 어쨌든 한동훈과 손도 잡고 했던 것이다. 그거 뭐 이분이 예. 권력 추종자라서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본인은 대통령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과 마주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주는데 왜 안 가요? 근데 같이.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제 의중을 전달했는데 뭐 의미 없는 만남은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딱 튕겼어요. 한번 튕겼죠. 그런데도 만날 것이다. 아니 튕겨도 또 요청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저기 생각해 보겠다는데요. 좀 미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그럼 그만두라 그래.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해서 저기 뭐 조금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영수회담 얻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 한 분 중에 형식적으로 한 건데 아니 그렇게 오버하시면 안 되죠. 빨리 날짜 잡아줘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럼요. 권력력이 대단해요. 자, 권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네. 영수회담은 지금은 튕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할 보는 수밖에 거고. 없죠. 근데 이게 전환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성과 없는 영수회담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잘못 읽었네요. 그렇죠. 성과를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걸 이제 기억하기로는 의미 없는 뭐 이런 영수회담 하지 않는다. 이제 근데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는 거기 가서 또 딱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한 15분 정도 A4 용지 딱 읽으면은 본인은 극성 당원들, 극단적인 주장한 당원들, 유튜버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자, 와, 어떤 얘기 할 것 같습니까? 그걸로 좀 더. 야당 좀 더- 탄압하지 마십시오. 첫 막 번째. 이러겠죠. 윤석열 빨리 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럴까요, 과연? 좀 미적대잖아요. 예. 면회 갈 거다라고, 접견 갈 거다라고 했는데, 좀 상황 좀 보고 갈게요. 이러잖아요. 바로 안 가고. 그럼 윤석열, 김건희를 활용하고 당 대표는 먹고 네. 그리고 그 좀 의리는 미적될 것 같아요. 내팽개치진 않지만 어쨌든 가야죠. 약간 뭐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상황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할 것이다 상황 이렇게. 보면서 가야죠. 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뭐, 이렇게 할 그 말씀 들어보면 전한길,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뭐 이런 것도 어렵겠네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저런 아니 뉴스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당일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건 해야 된다고 대구시장 출마까지 시켜야 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아니, 그거는 김광진 전 의원이 본인 SNS 쓴 거고 예. 이거 우파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유 나는 뭐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나 그냥 안 할래요. 쉽게 생각하지 마요. 그랬더니 장동혁 당대표가 눈물이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감동하고 끼리끼리 막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 같은 거는 아니고 강사 출신이니까 당원교육위원장 뭐 이런 거 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자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의사 타진 정도는 하고 본인은 그냥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정돈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렇죠. 그럼 출당 조치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출당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분들 도와주는 분들 배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출당 조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아, 실제로 그까지 가면 분란이 굉장히 클 건데도. 제 1타켓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윤리위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뭐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뭐 제명,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심한 그렇게 케이스로. 생길 수 있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들 현역 의원들이니까 그냥 말로만 기싸움하면서 자기의 선명성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한동훈계를 말려 죽인다? 아니면 약 올린다? 고사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이미 한동훈 대표 측의 모 의원은 장동혁에게 붙었다. 막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누군지 이름 밝힙시다 그냥. 안 됩니다. 아니, 뭐 가나다로는 밝힐 수 없나요? 기억, 니언, 디귿, 리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실제로 간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갔다고 지금. 그 말은 장동혁 갔다. 캠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뭐 그렇게 그래요. 캠프 선거 과정 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초선입니까? 도와주고. 재선, 다선 뭐 어떤 게 돼요? 재선입니다. 재선 의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도 분화방처럼 아예 그냥 장동 대표 됐으니까 따라가 버렸다.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당 내부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권력 이기는 사람 쪽에 줄 서자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흠이 안 되는 모양이죠. 대부분 다 국힘은 그러고 있어가지고 대다수가 그렇다. 그렇잖아요. 자기 공천받고 권력 유지시켜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봉합 분위기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봉합? 예.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도 뭐 출당 근데 요구를 하지 싸움은 않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싸움은 하지만 이 싸움이 전체가 다 이렇게 파괴되는 수준의 싸움은 전면전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발언해 왔던 것을 지키는 수준에서 깨지지는 않고 갈등은 계속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형국이 되지 그리고 않겠나 싶어요. 한동훈계 의원들도 뭐 굳이 뭐 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괜히 쫓겨나는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뭐 탈당을 해서 다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말싸움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당은 전면전의 양상은 벌어지지 않지만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예 못 받겠구나. 당원들도 뭔가 새로운 그림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되겠네요. 갈등은 이런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네. 메시지와 행동에 있어서 당대표다운 그러한 결정과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싸움은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로 당대표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요. 헬스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공식적으로 어나운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부산 쪽 의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부산 시민들 대다수는 해수부가 부산에 오는 거를 지금 바라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반대한대요.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요? 네. 이거는 거의 전멸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산 쪽 의원들이 장동혁 당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런 다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넓고 크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이 야당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말을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장동혁 정치인에 대한 네. 좀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변절. 변절이다. 변절 장동혁. 그런 별명이 예. 있는 거죠. 변절 장동혁.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번 끼워 넣고요. 일단 정치 역량은 어떻습니까? 당 대표급으로 네. 잠재력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난 실력과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잠재력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 깜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까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확실하죠. 잔기술 갖고 이번에 당대표가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도 당대표 했던 분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쇄신을 하고 당을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천 문제는 어떻게 권력자로부터 국민들에게 되돌려줄지 그 제도와 시스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그걸 공약 내세우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직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윤어게인, 전환길 선생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됐잖아요. 야당 당대표가 이걸로 지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어려운데 득표력을 더 높일 수가 있나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 네. 그 뒤에 김기현, 네. 뭐 이렇게 가죠. 한동훈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또 후보군도 나경원, 안철수 뭐 쭉 있었습니다. 뭐 권영세, 원선동 이런 본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제가 있었고. 근데 그분들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순간적으로 자동 비교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젊은 당대표 그리고 이제 영선 국회의원이었는데 요 두 사람을 비교하더라도 지금 현재 장동현 정치력이 도저히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특정한 유튜브라든지 특정한 당원 세력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이준석을 뽑아야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 철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당원들이 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적인 역량은 본인이 그걸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4, 5등 정도 했다가 그냥 보름 한 달 만에 쫙 1등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여론조사로. 그 역량은 본인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해본 역량이 거기에 발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장동혁은 그게 아니잖아요. 1.5선이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역량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뭐 선수로는 이준석 그 이제 전 대표보다 이제 훨씬 더 많지만 네. 그러나 이제 역량으로 역량.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장동혁이 본인이 정말 어떠한 화두를 던져서 네. 정치적인 철학을 던져서 그걸 인정받고 특정한 세력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힘을 갖고 최고위원 됐습니까? 그때는 한동훈이 밀어준 거 아니에요? 나 러닝메이트예요. 저 좋아하는 사람들 저 장동혁 최고위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장동혁 된 거고 이번에는 친윤들이 쫙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왜? 한동훈이나 김문수에게 당권 주면 안 되니까 그냥 장동혁 밀은 거 아니잖아요. 밀었잖아요. 난이도 높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장동혁 체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아, 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왜 안 갈 거냐? 장동혁이 당대표로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동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면은 지방선거 때 부산 경남도 뺏겨 대구시장도 어려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장동혁 못 버틸 거다. 그냥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의 주류 세력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장동혁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뉴미디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장동혁을 계속 붙들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거니까. 장동혁이 끌어내려오면은 장동혁과는 다른, 친윤 세력과는 다른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계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당권 안 내줍니다. 그냥 버텨라. 어차피 우리 선거 어려운데 그냥 너 버텨라. 그냥 당대표 해라. 그렇게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장동혁 체제로 가거나 지방선거는 다 끝난 것이고 결국 대구 경북 지고 부산 울산 경남 어떻게 되는지만 남아있는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좀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실수할 거고 국정지지도 낮아지면 결국에는 제1야당 우리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총선도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버티자. 그 분위기예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장동혁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리두기 합니까? 아니면은 더욱더 친밀도 있게 하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절연을 할 수도 있다. 말은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말로는. 어떻게 메시지로. 어떤 이야기를? 그냥 우리 뭐 대통령 정말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고 뭐 저기 뭐 당시에 정말 뭐 이런 부분 잘한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말로는 립 서비스 하는데 네. 발걸음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칭찬하고 발로 가가지고 접견도 하고 막 지키게 거기 앞에 구치소 앞에 가서 윤석열 지키자 막 이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은 안 하고 말만 립 서비스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립 서비스도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워낙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최소한 요구하는 선은 지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극우적 성향의 국힘에서 유튜브가 저렇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그 정도의 영향을 정당에 미쳐서는 되느냐? 왜냐면 뭐 조중동을 비롯한 아주 이제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현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상당히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하다, 많다. 예,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좌우하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마음이 좀 더 있었다라는 게 지배적이어서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박찬대 편을 들어줬는데 정청래 대표가 네. 후보 시절에 계속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거기 입맛에 맞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많이 본 민주당의 권리당원 분들이 정청래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잘못 드렸구나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런 얘기도 들으셔야죠. 저는 저하고 뭐. 굉장히 이제 친한 아주 그 교감이 잘 되는 우리 장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지금 국힘이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지금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뉴스 공장하고 비유를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이제 좀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런 거하고 좀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경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예.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그냥 끌어내리고 뭐 업신여겨야 된다라는 그 진영 논리에 휩싸인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지금 정당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뉴스 공장은 극단적이지 않대도요. 기성 언론이 잘 못하는 걸 아주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맞춰서 한다고 근데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파 쪽에서 봤을 때는 예.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럼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채널인가? 아니,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니죠. 뭐. 예,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사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우리 높죠. 방송이 이제 주말에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요일쯤 하지 않으실까요? 일요일쯤 좀 땡겨서 할 수도 있다. 예, 예, 예. 예. 평일보다는 일요일쯤 예. 주말이 안 날까요? 자, 그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잘하셨죠. 잘한 겁니까? 아, 정말 박수 받을 만하고 아, 예. 정말 잘하셨다. 최고의 대통령이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은 야당이 제발 용서해 좀 해줘. 할 말이 있다니까. 막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아유 알았어. 만나줄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먼저 순방성과를 얘기를 하겠다. 야당을 대화 파트너,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 이거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 느꼈던 여러 가지 서름이라든지 정치의 좀 잘못된 부분을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행동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 예. 정말 잘하신 거죠. 박수 받을 만한 거죠. 박수 받을 만하다. 네. 자, 실제 이루어지면 어쨌든 좀 격한 단어가 오가더라도 그 자리를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저도 2번 따로 이렇게 뵌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재명 당시에 대선 후보를 정말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되게 자극적으로 공격하던 때였어요. 예, 예. 근데 저를 보시자마자 웃으시면서 막 거의 손 잡고 장 소장 막 이러면서 한 5분 얘기하니까 예. 와, 저분 진짜 인간적인 매력 대단하시다. 사람 끌어다니는 친화력은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와의 대화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영수회담 열리게 돼가지고 장동혁 후보가 막 꺼내가지고 저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이고 장 대표 좀 끌어내리지 말고 좀 도와줘요. 막 내가 열심히 잘할게. 협상하고 얘기하고 저기 우상호 수석 자주 대표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 말씀 많이 듣고 가르침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정성들 소장이 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아주 친화력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네. 솔직한 느낌은 어땠어요? 진심이다. 아니면 이게 정치의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다라는 것 중에서 어떻게 느꼈어요? 선거를 위해서 하는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를 위해서 하는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도 있고 그러나 원바탕은 진심이다. 아니 본심이 있으니까 싫어하면은 아무리 욕하더라도 뭐 영입할 생각을 하겠어요? 예. 저보고 2번째 만났을 때 진짜 저한테 몇 번이가 정색을 하면서 장 소장 영입하려고 그런다고 네. 몇 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실제 영입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폭이 넓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포용력이 있으신 거죠. 제 정말 되게 그쪽에서 보기에는 악랄하게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아픈 부분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포용하시고 같이 뭐 같은 진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 보면
진짜 지도자다움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다. 진정성이 확실히 있는 분이고 그렇죠. 절대로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상대를 현혹하거나 이런 거 아닌 분이라는 진정성을 건 느꼈어요. 확실히 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영수회담 빨리 추진해, 빨리 날짜 잡아. 네. 이렇게 우상호 수석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런 집단하고 어떻게 무슨 회담을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1야당으로 보고 국힘이라는 걸로 보고 국힘의 당 대표로 선출된 이제 분으로 이제 보니까 공적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윤호개인을 주장을 하고 전환길 선생이라고 하고 전환길 씨가 진짜 수요일 날 저녁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전환길 뉴스를 생방송으로 제가 봤어요. 그거를 와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게 그냥 윤석열의 승리다, 그냥 막 윤석열이 최고다 이러고 그냥 장동혁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지령을 내려요. 예.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전환길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눈물 납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그거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대화 협상 파트너로 제1야당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대단한 내공과 정치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최초 공개할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제 2024년도 총선이었죠.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대패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그때 갑자기 영수회담 제안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수도 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영수회담과 관련된 앞뒤 이야기를 좀 이제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영수회담을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이유가 그때 이재명 대표입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협의했던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맥백 교수하고 함성백 맞아요. 교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바깥으로 막 드러나고 네. 왜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영수회담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었어요. 개혁 하려고.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연금 문제 지금 개혁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이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있어서 합의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는데 이걸 이제 그 이제 하나는 확실하게 좀 단판을 보려고 이제 갔는데 바깥에 나온 이야기는 이재명 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야당이 이겼으니까 이제 혹시 사법부에 맞아요. 얘기해가지고 좀 잘 봐주라 했던 거 아니냐라는 소문을 누군가 만들고 그 소문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딜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처럼 했다라는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상황에서 의제가 무엇이었고 사전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연금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가적 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했는데 그 진실이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왜 야당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먼저 보자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비유해 보면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겉으로 보는 것과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다르다, 진심이다라는 쪽으로 저는 장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2021년도 그 9월쯤인가? 그 MBC 정치인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왜 연금개혁에 대해서 왜 집권여당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연금개혁 안 하면 우리나라 재정 파탄 나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죄 짓는 거다. 그럴 때 거기서 정말 속내를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표현이 도움이 안 돼요. 표현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그거 공약 못 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연금개혁만 정말 제대로 하시게 되면 저 정말 욕 안 하고 정말 이재명 선거운동하고 다닐게요. 네,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현실적인 표가 중요하니까 연금개혁 한다고 그러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때 몇 년도였습니까? 2021년 9월. 22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대선 전에 이제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작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만 하고 싶어 하고 거의 결정을 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 그래 버려가지고 이제 미뤄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참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이제 전제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방향을 놓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걸 요즘 이제 훨씬 더 제가 많이 느껴서 너무 아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부라기보다는 이제 이 이야기는 실제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으니까 뭐 그분이 나한테 뭐 일부러 홍보하라고 얘기하실 리가 없고 지금도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혼자 다 하고 이 정부가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이고 양보를 하면 양보를 하는 대로 그냥 가자. 그러나 이대로 두는 것보다 나은 아니면 무엇이든 손잡고 가겠다라는 이제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란 세력의 척결 문제와 연결되면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대통령을 좀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정치가 매우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한미정상회담 이제 결과가 딱 나왔고 뭐 지금은 너무나 잘했다라고 하는데 장 소장님도 거기 동의를 하십니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모욕 안 당하시고 분위기 좋게 하고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은 건 잘하셨죠. 근데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영수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보수파 쪽에서 비판을 어떻게 하냐면 투자 금액이 총 6천억 달러다. 네. 그렇다면 일본이 투자를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나 국력을 보면 3배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근데 투자금은 뭐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져봐야죠. 청구서든 뭐 영수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뭐 따져봐야- 1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한 28년, 29년, 뭐 30년 이렇게 다 해요. 네, 뭐 예.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뭐 직접적인 투자도 있고 뭐 다른 투자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 6천억 불이란 말이에요. 일본보다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방위비 증액을 다 모든 국가에 요구를 하잖아요. 미리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방위비 증액한다고. 중국과의 문제도 있어서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맺는 거지 이제는 미국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제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외교적인 문제들 중국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미국 편 든다며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주한미군 주둔비 이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는 평택 땅 내놔 이제 이것까지 요구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마련되셨으니 국익에 맞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다. 숙제 잘 풀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고 뭐 그렇게 잘 이제 계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서 처리하죠. 그럼요. 양국의 이제 이익으로 이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녹화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미국 발로 단독 기사를 한 개 올렸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올리긴 올렸습니다. 네. 워낙 이제 저명한 분이 얘기를 해서 올렸는데 9월 3일이 지금 중국 전성절입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원직 국회의장이 가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여기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진짜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대형 뉴스 초대형 뉴스죠. 만약에 이제 지금 중국 전성절에 트럼프가 간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든 누가 간다고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서 일단 미국 발로 나와서 저희들이 AI 음성으로 지금 일단 방송은 이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급진전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전 또는 이게 휴전이 쉽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옮겨간다. 약간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뭔가 이게 돌파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이루어내고 있는 이 성과, 물론 이제 걱정과 비판과 과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제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북미 대화라든지
뭐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물꼬가 네. 터질 수 있을 뭐 연내 것 북미 대화 같아요. 한다고 이제 뭐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네.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제 그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큰 그림과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청구서에 대한 그 내용은 좀 구분해서 이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회담하면서 한국 극우 세력들이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 이제 이것은 좀 완전히 일단락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저런 막 이상한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구원해 줄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트럼프가 SNS에 무슨 혁명과 숙청 막 이거 올렸을 때 막 환호했었잖아요. 특히 뭐 나경원, 김문수, 주진우 이런 의원들은 막 이제 야 봐라 이제 그냥 큰일 났다 이제 외교적인 협상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올 거다 막 이런 식의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 말 없게 만든 것도 대단히 큰 성과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반성문 써야 돼요. 예.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트럼프 욕을 해야지 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을 왜 욕을 해요?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외교와 국익 앞에서는 진영, 이념, 정당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오시라고 응원해 주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렇게 막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제가 보수파 사람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힘이 계속 이 선거 부정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외부 세력과 손잡고 미국에 있는 모스탄 그 애니첸 이런 사람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속 활동할까요? 아니면 이건 이제 거리를 할 좀 것 같아요. 계속 하죠. 아니 왜냐면 그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돈이 유튜버들. 되니까 또 그런 그렇죠. 거죠. 돈이 거기에 되니까. 동화된 당원들. 야, 돈이 되니까.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은 참 정치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재명 받았어요. 대통령 민주당은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과제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 막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여러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민주당 정권 뭐 30년, 50년, 100년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택도 없는 소리 웃긴다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 듣고 계시죠. 장성철 소장과 제가 이렇게 이제 호흡을 맞춰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방미 후에 성과를 이 정도 낼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아, 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모욕을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그 미국의 트럼프의 비서실장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다 푸시고 그런 사전 정지 작업, 그다음에 펜을 준비하는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준비를 잘했다. 네. 그런 준비와 외교의 승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미국의 외교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공식적인 채널로 대통령 비서실장, 백악관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한국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라인을 개설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성과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요. 다른 방송 가시면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직접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냈다는 그 창의적 발상 또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채널이 충분히 있다. 다만 정상 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이제 당사자의 몫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공식적 채널을 만들므로써 이제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전 세계 어떤 나라와 하더라도 이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책임 있는 단위의 공식 채널이 이제 확보되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는 얘기 큰 많습니다. 성과고 예. 개인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어떻게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어떠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경험과 정치적 성과를 본인도 가져가는 거죠. 그분도 이제 대통령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참 미국 대통령과의 그 역사적인 회담 장소에 예. 배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켜보고 그거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엄청나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느껴보고 미국과의 한 라인도 구성해보고 여러 가지 협상도 해보고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 나중에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럽다니까요. 부러워요. 키우잖아요. 자꾸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고 한번 시험도 해보고 기회를 주고 윤석열, 박근혜 이런 정권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어떤 점을 보고 자 대통령실로 발탁했느냐 이것도 또 방송 최초 공개입니다. 아 뭐예요? 뭐 이런 말씀. 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잘 안 풀릴 때는 꼭 강훈식을 불러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수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안티 이재명이었는데 마지막 정리정돈을 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 이제 의원을 불러서 물어봤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이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기발한데 매우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잘 냈다. 그러니까 전략과 기획이 제대로 갖춰졌는데 완전 진명은 아니야.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정책 색깔이 애매모호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일단 드러내는 이런 전략적 마인드 그리고 이제 창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갈 때도 의외로 이 사람을 뽑아갔는데 야 이번에 어떠한 사안에서 딱 정리정돈되는 걸 보고는 역시 강훈식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고 실행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야 그런 면에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다. 강훈식도 복이 타고났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정치 리더가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키우는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대학 동문이기도 한데 예, 저희가 이제 연초마다 대학교 이제 건정회라고 해가지고 예. 건국대에서 뭐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연초 이제 신년회를 하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계속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좀 늦게 갔더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두 분이 동갑 정도 안 되나요? 저보다 어려요. 아, 한 살 정도 어리고. 2살, 예, 예. 3살인가 어린데 저한테 되게 위로한다고 그렇게 참 탄압받으면서 꿋꿋하게 방송하는 거 참 선배님 참 대단하다.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인간적으로도 그 전까지는 교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로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평론하면서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칭송을 할 줄은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괜찮은 분이에요. 아니 이번에 이제 성과 내는 거 보니까 잘하는 거 일도 잘한 대로 잘하고. 박수 칠 때는 세게 크게 그리고 남들이 막 울림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좋은 결과 만들었고 비서실장 역할이 남달랐다. 그리고 위성락 이제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까지 다 나서서 큰 성과를 냈는데 어쨌든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숙제도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 했으면 99점인데 그 말씀을 아니, 숙제예요, 하시면서 그럼. 80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과 함께 보수의 전략 이렇게 재밌게 꾸며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테디셀러 와 매일 지금 준비한 물량이 다 팔리고 있는데 목포 이내가 24,0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400g 이렇게 배송되는 건 없습니다. 하루에도 막 5, 600세트씩 준비한 게 계속 이렇게 매진 상태가 되던데 목포 민어회 여러분들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재밌게 보신 분들은 시원하게 주문하시면 자 내일 모레 여러분들 집에 배송될 때 가족과 함께 소주 한잔 하시거나 폭탄 한잔 하실 때 민어회 바로 이 맛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 스픽스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 믿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뿔 한우 불고기와 또 한우 뭉뜨기, 한우 육회도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뭉뜨기 육회 같은 경우에는 200g 플러스 200g 총 400g을 생고기 상태로 드리는데 와 신선도 그리고 맛 정말로 좋습니다. 29,900원에 대한민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 이것도 확실하니까 인터넷 비교해 보시고 믿을 수 있다 자신 있다 스픽스몰에서 구매 꼭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성희 명인의 만능 맛된장 그리고 만능 맛 고추장도 5통을 드리는데 29,900원 온라인 최저 가격이 39,900원이었는데 스픽스몰에서 29,900원에 제가 보니까 이미 이것도 5,000세트 이상 팔린 것 같던데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면 가성비 품질 확실하게 보장한다. 스픽스몰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픽스몰이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수의 전략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연산 목포 미네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굴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